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나요? 가끔씩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3년이다. 그 뒤로 남은 세월은 정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말들이요. 저는 그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3년은커녕 겨우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50여 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변함없이 서로 사랑만 하기를 바라는 거냐고요. 3년이 넘게 연애를 한 적도 없는데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희망을 품고 주사위를 던지는 희박한 승률의 도박이 아닌 걸까, 이런 생각을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일찍 결혼을 한 저희 친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연애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냐. 서로 결혼을 할 정도면 적어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이후로는 사랑과 믿음으로 맞춰나가는 게 아니냐고요. 저랑 언니의 성향은 어릴 때부터 정반대였거든요. 이렇게 성향이 달라서인지 아무리 친자매라도 결혼관과 연애 스타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희 언니는 낭만적이고 완벽하며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데 그래서인지 20대 초반에 만났던 첫사랑과 불같은 연애를 하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며 아직까지도 형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반면 저는 언니와 정반대였어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묶어놓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원래 유혹에 약하고 설령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게 수컷이다. 하지만 평생 한 사람만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이 엄격하고 그게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왔었죠. 아마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끝났던 첫 연애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비혼에 가까웠죠. 아무리 남자친구를 오랜 시간을 두고 알아간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마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속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제 연애사의 마지막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 결혼관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미래의 남편이 된 제 남자친구와는 사실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게임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니 무슨 게임에서 사람을 만나? 걔 이상한 애 아니니? 라고 하시긴 했지만요. 요즘은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게임을 하면서 만나는 커플들이 꽤 많아졌어요. 저희의 만남이 특별하다 싶었던 건 그 사람 본가와 제 자취방이 마침 서로 큰 길만 건너면 되는 바로 옆 동네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거리가 멀었다면 절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세상이 흉흉해서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나 모르는 사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거 처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해두는 거지만 나 눈도 나쁘고 술 좋아해서 간도 안 좋고 콩팥도 별로야.
뭐래 진짜. 내가 할 소리거든? 첫마디에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던지는 농담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이루어졌던 첫 대면은 다행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요. 거리도 가깝고 해서 종종 만나 커피나 마시고 사는 이야기나 하자던 그 사람과는 반년쯤 후에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취미도 같았고 성격도 비슷한 데다 거리까지 가까웠으니 데이트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연애한 지 3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1였죠. 남자친구는 34이었고요. 사실 1년 전에도 남자친구가 어차피 우리 거의 매일 만나는데 그냥 같이 살까? 라는 말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장난처럼 넘겼더니 다시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으로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이후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연애를 더 했었지만 결실로 이어질 만한 만남은 없었고요. 누구를 만나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한 조각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평일 퇴근하고는 매일, 주말에는 거의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있는 연애를 하다 보니 그 마음이 많이 희석된 상태였어요. 쉬는 날 남자친구의 취미라고는 게임 아니면 저뿐이었거든요. 그나마도 저를 만나 게임을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봐도 딴짓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렇게 평생 얘랑 친구처럼 만나면서 퇴근하면 같이 게임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결혼 생활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던 참이었습니다. 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자기랑 결혼이라도 하고 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뭐야?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야? 근데 주말 부부가 바람은 더 많이 피우는 거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불안해서 안 되겠어. 매일 보다가 안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떨어져 있는데 연락이라도 안 되면 나 걱정돼서 일 못해. 사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지방 파견 근무였어요. 남자친구는 전자 쪽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약 2, 3년 정도를 조건부로 프로젝트 파견을 나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불안해해야 할 건 제 쪽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바람을 피우기라도 할까봐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장난으로 넘기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순간 이미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죠. 결혼하거나 하지 않고 헤어지거나.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 남은 건 결혼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재미있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경상도 남부인 창원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일산에 사는 바람에 끝과 끝을 오가는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요. 신혼을 장거리로 시작하는 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주 못 보니까 서로 더욱 애틋해진다는 점이었어요. 주말마다 겨우 기차 시간 맞춰 올라오고 올라가는 데만도 진이 빠져서 만나서 쓸데없는 일로 싸울 기력도 없었고요. 햇수로는 연애 4년차에 시작한 장거리 신혼이니 어느 정도 권태기가 올 만한 시기에 딱 적절하게 찾아온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저는 남편의 끈질긴 설득으로 창원에 같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중 하루는 거진 길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 자정 가까이 되어 창원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쉴 겨를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주말에는 적절히 쉬어야 또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일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쉬지를 못하니
점점 남편도 체력이 달려서 살까지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매주 올라오던 걸 2주, 바빠서 주말 출근을 할 때는 3주에 한 번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같이 사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죠. 저희는 그제서야 평범한 보통 부부들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도 해먹고 주말에는 마트에도 가고 집에서 빔 프로젝터로 새로 나온 영화를 보다가 같이 잠드는 평범한 일상이요. 모든 일상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이거 결혼 바이럴이냐 하고 할 만큼 재밌게 살았죠.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단점이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는 무연고지에 내려가서 사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기한이 정해진 조건부가 아니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는 날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복잡거리는 술집에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수다 떠는 걸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죠. 그렇다고 날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대신 새로운 할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1년 뒤 일산으로 돌아가면 새로 시작할 사업 구상이었죠. 사실 저는 이곳을 내려오기 전까지 의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류회사의 대부분을 서울 경기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창원에 내려와서는 경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했었죠. 어차피 이곳에 정착할 것도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요. 이곳에 내려올 때도 사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잠시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고민하지 마. 안식년이 1년이기만 하면 다행인데 올라가서도 다시 이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유부녀는 요즘 같은 구직년에 취업하기도 힘든데.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경력직도 백수가 수두룩하대. 정 안 되면 당신 사업을 조금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지금 회사도 좀 더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했었잖아. 원래 제 계획은 4, 5년 정도 회사를 더 다닌 뒤에 나와서 창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이라면 적어도 아이를 가지게 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급이 올라가면서 야근도 많고 출장도 많아져서 점점 일이 힘들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내려오라고 하니 예전이었으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혹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싶었어요. 일단 눈 질끈 감고 회사를 관두고 내려갔죠. 솔직히 말해서 모처럼의 백수 생활이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놀던 사람이 해야지 좋은 거지. 저처럼 일하던 사람이 쉬니까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진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바쁜 생활 속에서 활력이 생기는 쪽이었거든요. 결혼하면 친구들은 집안일과 요리, 육아에 취미를 새로 가지게 된다던데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요. 결국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도 남는 시간 동안 빈집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제안서를 만들면서 사업 초안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며 아는 지인들에게 정보를 줄 만한 인맥을 소개받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어느 정도 뼈대가 잡히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길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늘어져만 있던 저를 보다가 나중에는 좀 바쁘긴 해도 활기 있어 보이는 모습이 좋다며 응원해 주었고요. 제가 하려는 건 핸드메이드 아동의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창원에 내려와서 포트폴리오에 영감을 받은 부분도 꽤 있었어요. 여기는 신도시라서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했거든요. 1년 뒤 남편과 이곳 생활을 접고 다시 돌아갔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디자인을 하는 마음 맞고 실력 좋은 동기 한 명과 공장 쪽 생산 라인을 연결해 줄 지인 한 명,
그렇게 총 셋이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생각한 대로 원단이 나오지 않거나 디자인 샘플과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오는 등 별별 문제가 다 있었죠. 초보이다 보니 재고 관리도 어려웠고 초반에는 홍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시작한 사업인지라 촬영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요. 당연히 회사를 다닐 때보다 야근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키는 일만 해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던 시절과는 달랐죠. 제가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압박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여보, 아직도 안 자? 대체 언제 자려고? 당신 먼저 자. 나 이거 오늘까지 좀 끝내야 해. 벌써 며칠째 밤새우지 않았어? 잠은 자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내일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그렇게 쾌한 얼굴로 갈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내일 아버님 생신 때문에 오늘 일 다 끝내고 자려는 거잖아. 먼저 자라니까.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냥 다시 관두고 회사 가는 게 어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 일 시작한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간둬? 일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 이렇게 남편과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 일을 응원해주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것 마냥 저렇게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라고 꼬신 게 누구였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인 초기 비용을 생각하면 원금도 회수를 못한 이 마당에 관둘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남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다시 회사를 가는 게 어떠냐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죠. 거기다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더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걸 보니 저도 화가 치밀어서 좋은 말로 대꾸해주기가 어려웠고요. 한편으로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조금 기다려주지는 못하고 벌써 저러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실은 사업을 할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내 욕심으로 생각 없이 덤볐던 건 아닐까? 내 포트폴리오가 부족했나? 그것도 아니라면 디자인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들이었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하루하루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그게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당신이 바쁘다는 생각에 나도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 내가 당신 신경 못 써준 건 맞지. 일하느라 제대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일이 그런 걸 어쩌겠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기다리는 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바쁜 일을 찾아보려고 당신 사업 자리 잡아서 여유 생길 때까지 파견 근무를 신청해 볼까 해. 뭐? 파견 근무를 또 하겠다고? 파견 갔다 오면 고가에도 좋은 거 알잖아. 어차피 당신은 바쁘고 그 사이에 나는 일이나 열심히 해서 진급하면 좋잖아. 나중에 아기 생기면 나도 육아휴직 쓸 텐데 그때 되면 진급 밀릴 것 같아서 파견을 미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못해도 2년쯤 뒤에는 사업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쯤 서로 아기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바쁠 때 본인도 바쁘게 지내면서 고가를 잘 받겠다는 말은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이해해줄 생각은 않고 짜증만 부린다며 서운하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실은 그동안 남편은 저희 관계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가장으로서 힘들 사람은 저희 남편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모처럼 마주 앉아 술 한잔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서운했던 점과 미안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둘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오해가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나 원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얘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역시 생각날 때마다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다시 멀고 먼 지방으로 파견 근무를 떠났고, 저는 일산 신혼집에 홀로 남아 제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주말이 되면 매주는 아니어도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서로의 집을 찾았고, 평소에는 각자의 일에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도 내려가서는 일이 많이 바빠져서 야근을 하기가 일쑤였고요. 주말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그래도 숙소에서 하는 영상통화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에 취미를 붙였는지 장비를 사모으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 없이도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싶었죠. 약속했던 2년의 시간이 지난 뒤 제 사업도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나서 시내 곳곳에 오프라인 매장도 몇 개 열었죠. 특히 창원이나 청주처럼 신혼부부와 어린아기와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방의 매장에서는 매출이 엄청났습니다. 저까지 단 3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디자이너와 스태프들을 포함해 본사 직원만 몇십 명 규모로 늘어났고요. 요즘은 다들 아이를 하나만 낳는 추세라서인지 본인 옷에는 돈을 아껴도 아이들 옷 사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형제자매가 입던 옷을 물려 입을 일도 없었고요. 아기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큰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한철 입은 옷을 그 다음에 다시 입을 수도 없었죠. 말하자면 늘 새로운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만 타면 되는 일이었죠.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여러모로 고심해 마진을 줄인 끝에 디자인 쪽의 매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제가 남편이 출근한 빈집에서 제안서를 만들며 상상만 했었던 매출과 목표는 이미 달성한 지 오래였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물론 거기에는 운도 많이 따라주었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파견 근무를 끝내고 다시 본사로 복귀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고 업무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바쁠 일도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저희는 이제 아기도 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자는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바빠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이상하게 남편이 제게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저의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 조금 어색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여보, 우리 주말에 근교에 드라이브라도 갈까? 주말에 차 많이 막힐 텐데. 그냥 근처에서 놀자. 그럼 콘서트나 갈까? 어제 친구가 자기 못 가게 돼서 취소표 생겼다고 가고 싶으면 말하라고 하던데. 피곤해서 콘서트는 별로인데. 그냥 카페 가서 차나 좀 마시고 오자. 이런 식이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 티켓을 보여줘도 시큰둥했고 장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데이트는 피곤하다는 말로 자주 거절했어요. 주말에 기껏 하는 외출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산책 겸 조금 걷다가 항상 가던 산책로 초입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는 게 다였어요. 급하게 생긴 일로 제가 데이트를 취소하기라도 하면 서운해하는 기색도 없었고요. 피곤하다는 말은 진짜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TV를 좀 보다가 잠들기 바빴거든요. 요즘 일이 많이 바빠졌냐는 제 물음에도 남편은 프로젝트를 새로 맡은 게 있어서 많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었죠. 그 미묘한 차이를 남들은 몰라도 와이프인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번아웃 온 거 아니야? 번아웃이라고? 남자들 가끔씩 번아웃 와서 동굴에 들어갈 때 있잖아. 거기다 너희 남편은 진급하고 싶어서 파견 근무도 오래 했다며. 이제 진급했으니 회사에서 업무로 더 바빠지는 것도 당연할 거고. 그랬나? 솔직히 난 모르겠어.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냥 요즘은 남편이 너무 낯설어. 어떻게 해야 돼?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 이 문제로 상담을 했더니 번아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두어 번 일이 너무 힘들다며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는 말에 남편은 그냥 자기를 조금 내버려 두면 시간 지나 알아서 괜찮아진다고 했고요. 이번에도 그런 거라면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친구는 일단 남편에게 시간을 조금 주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남편도 그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하면서요. 사실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번아웃 증세가 오래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아기를 가지려는 계획도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틈날 때마다 남편의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던 것도 그 사람에게는 피곤한 일인 것 같아 관두었습니다. 대신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에게는 잘 자고 잘 쉬는 게 최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최선을 다했죠. 일찍 퇴근하고 장을 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는다거나 숙면을 도와줄 푹신한 침구류로 바꿔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퇴근해서 일찍 자겠다는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자고 조르는 대신 거실에서 TV 볼륨을 조용히 낮춰주는 게 사소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제가 아는 배려가 남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도 하염없이 남편만을 보면서 지낼 수는 없었기에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려고 노력했죠. 아무리 일에 집중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늘 말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지만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도 일찍 퇴근해 있길래 모처럼 나란히 앉아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리 사두었던 와인도 한 병 마시면서요. 남편이 웬일로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였죠. 저녁에 와인에 케이크에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인을 반 병쯤 마셨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한 거 알아. 미안해. 회사 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더라고. 나도 처음엔 몰랐어.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번아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울증이었다니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어떻게...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아마 파견 근무 갔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아니면 그 전에 당신이 바쁘던 때부터?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어. 상담은? 병원은 다녀온 거야? 다녀왔지. 사실 진급하고 나서는 회사 일도 너무 바빠졌어.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았는데
본사 돌아오고 나서는 실적 압박도 심하고, 거기다 최근에는 우리 팀 애들이 사고를 친 것도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 했거든. 뭐?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했어? 당신도 힘든데 굳이 이런 얘기같이 해서 뭐해? 당신만 걱정하지. 어쨌든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지고 화도 심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맞다고 하더라고. 의사 말로는 회사를 관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나 회사 관둬도 될까?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니 그동안에 있었던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기력하던 모습도,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싶어 하던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저와의 대화도 싫어하던 것도 전부 이해가 되었죠.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남편을 껴안고 저도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다 말을 하기로 해놓고서 왜 숨겼냐는 말도 함께요. 남편에게는 회사에 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는 남편의 말에 당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잖아. 돈 잘 버는 와이프 뒀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당신이 잘 버니까 나는 좀 놀아도 되겠지? 당연하지. 어디 남자가 나가서 푼돈을 벌려고 그래? 나만 믿고 집에서 쉬어. 나중에는 둘이서 농담까지 하면서 웃다 울다 반복할 여유도 생겼고요.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놓고 후련해진 얼굴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살림은 책임지겠다며 큰 소리도 뻥뻥 쳤고요. 저는 살림도 됐으니까 집에서 푹 쉬면서 얼른 우울증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고요. 그 뒤로 저희는 차츰 예전과 같은 부부 사이를 회복해갔습니다. 단번에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평일 저녁에 서로 시간 맞춰서 외식도 하고 주말에는 조금 멀리 놀러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게 재밌고 다정한 남편으로 다시 돌아와 준 게 제일 다행이었어요. 아직도 우울증에서 벗어난 건 아니니 본인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이 이대로 웃음을 되찾기만 한다면 다시 다른 곳에 취직을 안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은 제가 외벌이를 해도 될 만큼 매출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곧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집에서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을 나갔다가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척을 해오더라고요. 라영씨,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머, 선호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서 우연히 만나네요. 한 과장은 잘 있어요? 다음에 소연이랑 넷이서 한번 식사라도 하죠? 네, 너무 좋죠. 소연이랑 안 본 지도 오래됐네요. 저희 남편은 잘 있어요. 퇴사하고 신났죠 뭐. 선호 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 소연이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순서대로 치자면 친구 남편으로 만난 게 먼저였고 나중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해외 파견 근무를 오래 갔다 와서 몇 달 전에 남편의 옆 부서로 발령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퇴사하고 신이 났다는 저의 말에 선호 씨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눈치채지 못했죠. 잠시 머뭇거리던 선호 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요. 나갈 때 우는 거 보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울었다고요? 저희 남편이요? 울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우울증이 심하기는 해도
동료들 앞에서까지 울거나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회사를 관두고 싶어 했던 건 누구보다 본인이었고요. 제가 되묻자 선호 씨의 얼굴에 순간 아차 싶은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저도 확실하게 느꼈죠. 선호 씨는 말을 더듬으며 조금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보자는 말로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일단 저도 외근을 가던 길이라 그렇게 헤어졌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웃긴 건 제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가 한숨부터 내쉬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까 저를 만났던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남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줄 말이 있으니 시간 되면 잠깐 집으로 건너오라고 하면서요. 저는 당장 택시를 잡아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소연이와 선우 씨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셋은 거실에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라는 말과 함께 소연이가 자기 남편을 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요. 제가 파견을 다녀온 뒤에 출근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사내 불륜 커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상이 누군지 몰랐죠. 사내 불륜이라고요? 네, 워낙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만남이 있다더라 정도였는데 대상이 누군지 먼저 알려준 건 여자 쪽이었습니다. 저는 사내 불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우 씨의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소문은 불륜 커플이 회사 탕비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더라. 회식 때 둘이서만 빠져서 먼저 나갔다더라 등등의 카더라만 무성한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상이 특정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건 다들 소문만 무성하지 명확하게 걸린 게 없었고 더군다나 두 사람이 다 기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친해진 건 파견 근무에서부터였다고 하던데. 잠깐만요. 그 파견 근무라는 게 혹시... 네, 맞아요. 한 과장이 다녀온 거. 여자 대리는 자출이었고 원래 다른 직원이었던 걸 한 과장이 자원해서 다녀온 거고요. 저는 순간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바쁜 동안 고가를 위해 다녀오겠다던,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던 그 파견 근무였어요. 마치 저를 위해서 저를 배려하려고 다녀오는 척했던 그 근무 말이에요. 그 상간녀가 2년간 파견을 가게 되자 제 남편은 잘 됐구나 싶어서 자원을 해서 따라간 거였고요. 말하자면 거기서 두 사람은 따로 살림을 차린 거였죠. 그러면 적어도 그 불륜이 3년은 더 지난 일이었다는 거고요. 파견 근무가 끝나고 두 사람이 본사로 복귀하면서부터 이상한 기류는 모두가 느낄 정도로 점점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징계까지 가게 된 결정타는 회사 동료 직원 하나가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있던 두 사람을 우연히 목격하고 난 이후였다고 합니다. 회사 전체에 그 이야기가 퍼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고요. 결국 그 문제로 회사가 떠들썩해지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그 사실임이 밝혀져 둘 다 해고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내 불륜을 저질러 징계로 받은 해고 조치를 숨기고 저에게는 우울증이 와서 관둬도 되겠냐며 눈물의 쇼를 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해고된 것도 저에게 그 쇼를 한 지 무려 한 달이나 더 전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그 인간은 아침마다 계속 출근하는 척하며 저를 속여왔던 거였고요.
이제는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토할 것처럼 속이 뒤집혀 화장실로 뛰쳐들어갔고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개어내다 보니 눈물이 어른거리는 친구가 제게 핸드폰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더라고요.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직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다던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놀라서 부축한 친구 부부에게 저는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 당연하지. 여보, 얼른 방에 이불 좀 펴봐. 알았어. 일단 나영씨 좀 거기 눕혀. 친구는 제 남편에게 연락해서 제가 놀다가 잠이 들었다며 오늘 여기서 재우겠다는 말로 일단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를 달래며 위로했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당장은 그 인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인간을 봤다가는 당장 찢어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튿날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그 인간을 마주했는데 어제 그렇게 재미있었냐며 아침 해장국을 끓여놨다고 웃는 그 얼굴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인간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는 제게 빌붙으려고 세상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해왔다는 게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냐고, 남편 놈에게 변명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바람을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리고 어쩌고 온갖 가정하남의 회상에 젖을 시간도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부부를 해서? 내가 일에 너무 바빴어서? 아니면 우리가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회사 일이 힘들어서? 뭐가 됐든 그냥 핑계에 불과했고 명백한 사실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결론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말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은 사실이었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심하고 모으기 시작하니 어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선호 씨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벌인 모든 불륜 행각과 제게 거짓말을 했던 정황들의 증거를 날짜별로 수집했습니다. 제가 의심조차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 놈은 본인이 쓰는 노트북 메신저에 비밀번호조차 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 여자와 나눈 대화도 모두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스케줄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상간녀와 서로 스케줄까지 맞춰놨더라고요. 작정하고 파헤치니 이렇게 정황이 많은데 제가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는지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놈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본인 앞으로 날아온 소장을 받고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왔나 보네. 뭐긴 뭐야, 이혼 소장이지. 내 생각보다 더 늦게 왔구나.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 소장을 보내? 내가 왜 이러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모르니까 이러지. 기가 막히네 진짜.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발작하는 남편 놈의 눈앞에 전달받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이제 할 말 없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이나 준비해 당신도. 여보, 라영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
이미 네 회사에도 다 알아봤어. 이 마당에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 이게 누구를 바보 취급이야? 그러자 남편 놈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자락을 붙들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면서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나 다 인정할게. 그래도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절대 안 돼. 나 걔랑도 다 정리했어. 진짜야.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우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여보.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사과도 영 참신하지가 못하네. 바뀔 거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 나 일하러 나가봐야 하니까 집을 지키고 있든 나가든 알아서 하고.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니까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줬으면 좋긴 하겠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변명도 그렇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지.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저를 속여보겠다고 내뱉은 거짓말도 딱 제 예상대로였죠. 그때 들었던 감정은 추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아니라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저에 대한 측은함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혼 소송은 별탈 없이 진행되어 무사히 끝났습니다. 증거는 넘쳐나고 유책 사유가 명백한 이혼이니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요.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로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의 남편도 제 남편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남 소송을 걸기 전에 남편을 찾아와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도 했고요. 그 후로 더 이상은 남편놈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천호 씨는 대강의 소식을 전해들어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돌이켜보니 연애의 시작부터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나고 나니 모두 순식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 얻은 건 있다면 그건 제 사업입니다. 남편 놈을 따라가느라 회사를 나와 백수가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중에라도 제가 누군가를 믿고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열심히 일이나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을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제 자신이더라고요. 남편이라고 해도 제가 그 속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는 없는 일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